지표에 따라서 특징들이 조금씩 다른데 특히 고용지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표입니다. 이거는 이미 20년 이상 된 주제고, 그래서 저는 사실 고용지표를 안 보거든요. 고용을 예를 들어서 이제 35%의 기업들이 보고를 했어요. 네. 65%는 아직 보고 안 했어요. 그럼 이 35%가 대략 얼마의 고용을 늘렸다고 했으니까 그에 준해서 이 나머지 기업들도 고용을 늘렸겠거니.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왜 속보치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냐. 그 이유는 우리의 투자 시계가 짧아서 그래요. 당장 하루 이틀 맨날 뉴스를 보잖아요, 사람들이. 네. 뉴스를 이제 왜 보냐? 그 뉴스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고 지표조차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뉴스를 맨날 왜 보냐? 단타를 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의 성과와 장기 투자자의 성과. 이거는 논문이 수천 편이 있어서 제가 논문을 말씀드릴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DB증권 문홍철 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홍철입니다.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열심히 회사에서 에어컨을 풀로 틀어놓고. 회사가 제일 시원하죠. 회사에서 집에서 있으면 전기요금이 무섭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가끔가다 요즘은 정전도 나서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늘 선풍기와 에어컨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많은 기관들을 돌아다녀 보는데 그 기관마다의 특징이 좀 있거든요. 냉방 온도, 이것도 차이가 좀 있는데 이 KBS는 확실히 공공기관이다 보니 이 냉방 온도가 공공기관에 준하는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설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내를 무릅쓰고 자켓을 벗고. 저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조금씩 땀이 날라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감사합니다.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문득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늘 밝게 지내시는 문 팀장님을 뵈면서. 그래요? 네. 방송에서 봐도 그렇고 네. 저희가 사전 미팅할 때도 그렇고 네. 요즘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뭔가 네.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요즘 고민. 제가 요즘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여름 휴가 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인사학과에서 메일이 와서 빨리 의무 사용 일수를 채워라. 왜냐면 제가 휴가를 거의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내고서 뭘 할까? 그 고민에 좀 빠져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뭘 할지. 저는 혼자서는 잘 안 돌아다니는 편이어서 이제 보통은 휴가 가시면은 이제 돌아다닐 생각을 네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특이한 인간이다 보니까 저는 거의 이제 안 돌아다니고 이제 집에서 무슨 짓을 할까. 그런 휴가. 네, 이런 휴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국 경제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재밌으면 재밌을 만한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게 고용지표가 네. 발표했던 거에 비해서 네. 현저히 떨어지는 수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랬죠.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저 같은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 특히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지표에 의해서 의사 판단을 하겠다, 결정을 하고 자산 전략을 짜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지만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지표라는 게 사실은 약간 호구성이기 때문에. 지표가 허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 그럼 지표를 안 믿으면은 뭐가 진실이라는 얘기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들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지표에 따라서 특징들이 조금씩 다른데 특히 고용지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표입니다. 이거는 이미 20년 이상 된 주제고, 그래서 저는 사실 고용지표를 안 보거든요. 그래도 매번 주목해야 될 지표라고 해서 발표할 때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으시죠? 네. 저는 안 봐요. 저는 사실 FOMC도 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욕을 좀 하시는 분도 계시죠. 아니, 어떻게 이런 중요한 지표나 행사를 보지 않을 수가 있냐? 왜냐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저는 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표를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고, 헤드라인으로 이번 달 고용이 얼마가 나왔다 하면 저는 그게 안 보고 내용을 좀 보죠. 내용 면에서 어떤 식으로 이 지표가 산출되고 있는지. 이제 많은 분들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산출된다 이렇게만 보시겠지만, 사실 좀 더 이면으로 깊은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값이 어떻게 산출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 펜의 길이를 잰다고 했을 때 자로 길이를 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자가 잘못됐다면 길이 자체가 잘못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람들은 그 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만 나오면 그 길이가 맞겠거니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오류를 정하신단 말이죠. 고용지표에서의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데이터가 수집이 결국은 되는데 초반에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고용지표가 발표가 된다면
이 지표들은 대부분 미국의 기업들로부터 자료를 이제 보고받아서 산출을 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뭐 기업들한테 가서 뭐 총 들이대면서 내놔라 뭐 이럴 수도 없고 기업들이 스스로 제출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첫 달에 제깍제깍 내는 애들도 있지만 뭐 보통 뭐 자기네 사정이 있어서 늦게 내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뭐 귀찮아서 늦게 내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이러한 응답률이 좀 다른데 이 응답률 같은 경우에 첫 달에 들어오는 퍼센테이지가 대략 현재 35%밖에 안 됩니다. 아, 전체 수집 대상 기업 중에서? 예. 물론 이제 100% 가깝게 결국 뭐 두세 달, 뭐 반년 이상 지나면은 전체 데이터가 들어오긴 해요. 하지만 첫 달에 들어오는 게 우리가 보는 데이터인데 그리고 지나가면 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데이터가 35%밖에 안 들어오면 이게 뭐냐는 거죠. 과연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러면 지금 빵꾸가 나 있지 않습니까? 65%가? 네. 그럼 과연 이 65% 빵꾸 난 것을 미국의 노동통계국이 어떻게 산출하냐?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GDP도 똑같아요. GDP도 분기별로 발표가 되는데 고용은 매월 발표가 되고 GDP도 분기 발표할 때 그 분기가 끝나고 그 다음 달 말쯤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이니까 이제 2분기까지 데이터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이터가 안 들어와요, 거의. 절반 정도 들어오면 다행입니다. 절반 정도. 그럼 그 안 들어온 데이터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요. 고용을 예를 들어서 이제 35%의 기업들이 보고를 했어요. 네. 65%는 아직 보고 안 했어요. 그럼 이 35%가 대략 얼마의 고용을 늘렸다고 했으니까 그에 준해서 이 나머지 기업들도 고용을 늘렸겠거니. 아, 비례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그렇게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이.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35%의 기업들은 보통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대기업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겠네요. 왜냐면 대기업들은 인사과가 뭐 잘 구축이 돼 있고 담당자들도 확실하고 자기네들 나라에서 보고하라고 하니까 딱딱 시간 되면은 제깍제깍 우리가 대기업이라는 게 이제 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고용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담당하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이 노동자의 10% 정도, 뭐 많이 잡아야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예,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늦게 발표를 하게 되는 셈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용을 했다. 이게 평소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평소에 이제 대기업들이 우리 얼마 늘렸어요. 그럼 뭐 중소기업들도 대충 얼마 늘렸겠지 하고서 이제 나중에 가보면 데이터가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났나요? 뭐 약간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지금은 계속 이제 하향 수정이 계속 되고 있는데 뭐 그래도 그 정도 하향 수정 우리가 거의 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이슈이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컸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정치가 작냐 크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왜 이슈가 되냐면 이게 뭐 제가 이미 20, 30년 된 이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왜 그럼 20, 30년 동안 이런 일들이 뭐 안 고쳐진 건 둘째치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게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경제가 그냥 평소대로 가요? 평소대로?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업황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그냥 대기업들이 먼저 보고한 숫자를 준용해서 중소기업들도 이 정도 했겠거니라고 일종의 이제 이거는 우리가 외삽해서 넣는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넣어도 나중에 최종 숫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잖아요. 약간의 하향 수정 정도만 있고. 그 문제가 이런 식으로 큰 폭의 조정이 이제 언제 나타나냐면 이게 제가 지난 금융위기 때도 봤던 거고 뭐 코로나 때는 뭐 당연하고 그 중간에도 한번 있었던 일인데 생각해 보시면 경제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꼬꾸라진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알 수는 없어요. 경제가 꼬꾸라지는 거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지표가 나와봐야 되는데 그 지표도 제가 엉터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몰라. 보통 한 6개월, 1년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꼬꾸라지면 바로 알 수 있다고 약간 착각들 하시는데 저도 그렇잖아요. 근데 경제가 이제 꼬꾸라졌다고 쳐요, 실제로. 꼬꾸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기업들은 그냥 보고를 계속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져도 뭐 갑자기 막 업황이 뭐 조금 나빠지긴 하겠지만 막 사람을 막 자른다거나 뭐 인사과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거나 뭐 총무팀이 갑자기 뭐 정신이 없어진다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하지만 중소기업으로 가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경제가 갑자기 꼬꾸라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람 자르기도 지금 벅차서 힘들고 이제 채용도 안 되고 인사과 총무과 이쪽 사람들도 굉장히 바빠진단 말이에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폐업을 해버립니다. 폐업. 대기업들은 폐업이 늦겠지만 이 중소기업들은 금방금방 폐업하거든요. 근데 폐업하면 보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폐업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미국의 노동부가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기업의 창폐업 데이터를 수집을 하긴 해요. 하는데 그 창폐업을 실제 해보시면 한국도 똑같은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창업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데이터가 바로 올라가요. 왜냐면 사업자 등록증 바로 발급받고 우리 이번에 창업했어요. 뭐 우리 사업장 어디예요? 이렇게 바로 정부에 발표한단 말이에요. 근데 폐업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폐업 한번 해보시면 보통 2, 3년 걸려요. 완전히 정리되는 폐업하는데 우리가 폐업했으니까 우리 말소해 주세요. 그게 안 돼요. 왜 이렇게 폐업이 오래 걸리냐? 일단 근로자들 임금 밀려 있잖아요, 이미. 그럼 그 밀린 거 처리해야죠. 회사 그 자산 어떻게 해? 그럼 주주들 모여가지고 이거 자산 어떻게 처리할 건지 처리해야죠. 그 폐업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럼 미국도 똑같아요. 그러면 노동부 입장에서는 얘가 데이터를 보고를 안 했는데 폐업을 했는지 뭐 단순히 업하기 힘든 건지 아니면 귀찮은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다가 나중에 아주 먼 미래에 알고 보니까 폐업했네.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예를 들어서 창업을 했어요. 그럼 창업하면은 사람들을 고용을 많이 하죠. 한 번에. 그렇죠. 쫙 하는데 그 대충 미국 노동부에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창업하면 보통 한 번에 한 8명 고용하더라. 이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창업은 데이터가 빨리 모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창업 데이터 받아서 곱하기 8명. 이런 식으로 잡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수정을 하죠. 그런데 창업 데이터는 과거의 데이터를 준용하다 보니까 뭐 대충 한 8명 하면은 그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 좀 다른 게 있긴 하지만. 근데 폐업은 데이터가 아예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창업 데이터는 빨리 들어오고 폐업 데이터는 늦게 들어오고 그럼 나중에 수정이 되겠죠. 바로 이것이 현재 미국의 고용부에서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이 지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표인데 그동안 별로 부각이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이럴 때 한번 부각이 이제 되고 있는 거라서 저는 뭐 어차피 다들 나중에 또 잊어버릴 거예요. 잊어버릴 건데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고용 지표와 GDP 지표는 웬만하면 믿지 마라. 특히 경제가 급격하게 다운될 때는 얘네들을 믿게 되면은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게 되고 저는 이번에 고용 지표가 대폭 하향 조정되는 것이 단순히 통계의 신뢰성을 떠나서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시그널링일 가능성이 이제 꽤 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GDP 지표도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수정되는지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GDP 지표도 이렇게 막 확 수정이 되거나 네. 그런 사례가 있나요? 네, GDP가 특히 그렇습니다. 고용도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이게 침체 이전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막대 그래프가 6개가 이제 있죠. 네. 이게 뭐냐면 그 2001년 1분기, 2001년이니까 되게 옛날이에요. 그때면 IT 버블 터지고 네네. 터지고 이제 끝나는 시기였었는데 그 2001년 1분기 IT 버블 터지고 나서 이제 경제가 좀 나빠졌어요. 우리는 이제 사전에 데이터를 먼 과거니까 이미 다 수정이 끝나는 데이터잖아요. 그 데이터를 보면은 그때 경제 나빠졌네 이거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투자자분들은 속보치를 발표했을 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속보치는 2001년 4월 달에 발표가 됐을 겁니다. 1분기 데이터니까. 근데 그때는 2% 성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1분기에 2% 성장이면 준수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이제 수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수정치가 약간 하향 수정됐지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거의 1%에서 1.5% 정도 되는 준수한 수정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GDP 데이터가 아까 제가 데이터가 절반도 안 모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걸 계속 모으면서 뭐 1, 2, 3차 수정을 하는데 특히 4차 수정 하면서 대폭 하향이 됐고 마지막 최종 결과가 이 최종 결과는 1년 이상 지나야 나옵니다. 지금 마이너스 거의 1.5%가 나왔어요. 부호가 바뀐 걸 떠나서 거의 5%포인트에 가까운 그러네요. 차이가 최초 발표치 대비해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이때 보시면은 다들 뭐라고 했냐면 뉴스를 한번 아카이브에서 찾아보세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찾아보면 1분기 데이터가 GDP가 2%가 나왔잖아요. 최저 발표가. 네. 그래서 이제 주가는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IT 버블이 막 터지고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신문에서 뭐라고 했냐. 주가만 혼자 난리치는 거지. 미국의 경제는 탄탄하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 최종 결과를 보고서 야 이미 성장률이 이렇게 꺾이기 시작했는데 주식을 저렇게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고 있었으니 당연히 이렇게 당하는 거지라고 나중에 훈수두긴 쉬워요. 해석하기는 좋고. 해석하기 쉽지만 실제 그 당시로 돌아가 봐야 돼요. 해석을 할 때는. 그 당시로 가면 이미 GDP가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사람들이 판결을 했다니까요. 데이터 디펜던트 이거 해서 주가도 이제 올라가게.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사야 된다. 당연하죠. 왜? 지표가 좋잖아. 근데 주가가 폭락해. 그러니까 그런 판단에 완전히 미스를 갖고 오게 하겠네요, 이게. 이 지표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지표를 해석할 때 내용을 봐야지 뭐 헤드라인이 얼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좌우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고용 지표도 그렇고 GDP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약간 허술하고 부실한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하게 준용되면서 이용되는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제 그것이 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성장률, 고용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왜 속보치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냐. 그 이유는 우리의 투자 시계가 짧아서 그래요. 투자를 당장 하루 이틀 맨날 뉴스를 보잖아요, 사람들이. 네. 뉴스를 이제 왜 보냐? 그 뉴스가 맞는지 틀린지 좀 모르고 지표조차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뉴스를 맨날 왜 보냐? 단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투자자들이 네. 길게 보지 않고 짧게 그런 속보치나 뉴스에 움직이다 보니까. 네. 단타 치는 사람한테는 중요해요. 저희가 단타 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지표 보지 말라. 저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 단타 치는 사람들한테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장 시장이 움직이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거짓인 허수의 지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좀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의 이제 내용 그리고 뭔가가 변곡점에서 변하고 있다라는 추세를 보고 그것으로 이제 금리나 환율의 밸류에이션을 하고 주식도 같이 그 가치를 이제 산출해보고 특히 주식에는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준은 경기가 나빠지면 또 금리를 이제 내릴 거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하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주식이 금리에 민감한 주식이냐 아니면 경제의 펀더멘털에 더 좌우되는 주식이냐라는 걸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게 되겠죠. 여기서 잠깐 다른 질문인데 네. 그 단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지금 단타나 뭐 3배, 4배 네, 이런 레버리지. 쪽에 투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장기 투자를 하면 더 예전만큼 이익을 계속 갖고 갈 수 있다라는 동일하다. 장기 투자의 장점은 그대로 남아 있다. 성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단기 투자자의 성과와 장기 투자자의 성과. 뭐 이거는 논문이 수천 편이 있어서 모든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매매량이 많을수록 매매 빈도가 많을수록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아, 깔끔하네요.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뭐 이론들 같은 경우 같이 막 서로 반대되는 결과가 나와서 뭐 커피가 몸에 좋네 나쁘네 뭐 싸우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의 매매 빈도와 수익률 간의 역상관관계는 너무 뚜렷해. 너무 모든 결과에서 똑같이 나와요. 뭐 시장이 많이 혼탁하고 이런 투매 수가 많아지더라도 장기 투자를 하면 그거보다는 더 수익이 크다. 훨씬 매매 빈도를 줄이는 게 일단 중요하고 뭐 장기 투자하면 보통 매매 빈도가 줄게 되겠죠. 그쵸. 단타를 하면은 빨리 매매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일단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 제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하냐 단타를 하냐에 대해서는 이제 고객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가서 워렌 버핏한테 가가지고 이거 단타 하세요. 단타가 좋아요. 뭐 단타가 좋다 쳐요. 그래도 워렌 버핏은 단타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3배 레버리지, 4배 레버리지 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보통 이제 한국에 되게 많겠죠? 그걸 한국에 있는 투자자분들한테 장기 투자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봐야 이분들은 장기 투자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분들의 마음, 성정, 심성이 단기 투자에 맞춰져 있어요. 고용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네. 고용 지표가 이렇게 나빠진 걸로 수정이 됐으면 네. 연준 입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높아진 걸로 보는 기사들이 있던데. 그건 사실이고요. 근데 사실 뭐 9월은 이미 이번 고용지표 이전에도 뭐 거의 인하 가능성이 높다. 이제 물론 더 높아진 건 맞지만 이미 인하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었고 뭐 파월 의장이나 연준도 올해 뭐 한두 번 인하를 한다는 것은 기본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말에 고용지표가 대폭 수정된 후 이제 기자들이 난리 났겠죠? 네. 빨리 연준 이사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전화했겠죠? 이제 그 인터뷰들이 나왔더라고요. 다 읽어봤어요. 봤더니 전부 다. 그러니까 원래 비둘기가 2명 있어요. 네. 2명 이 사람 빼고 이 사람들은 뭐 내가 잘했네, 내가 맞췄네 이렇겠죠. 예, 그거 빼고 나머지 이사들의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 바뀌었다는 거는 동결 가능성의 네. 사람들이 아직도 혹은 빨리 내릴 필요는 없다. 그분들이 드는 얘기는 그거죠.
고용지표가 뭐 수정이 되긴 했지만 실업률 봐라. 4.2%. 여전히 뭐 나쁘지 않다. 완전 고용. 4.2% 완전 고용이죠. 게다가 관세 인플레가 이제 곧 올 텐데. 계속 온다는 그 관세 인플레는 네, 언제 온다. 언제 옵니까? 온다. 관세 인플레가 곧 올 텐데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저 빼고 모든 사람들이 관세 인플레가 온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금리를 내려? 이거 말이 안 되지라고 주말에 인터뷰를 했던 걸 제가 보고 나서는 역시 연준은 생각이 바뀌질 않겠군 이렇게 생각하고 뭐 트럼프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완전 히 미쳐 돌아가기 일부 직전이겠죠. 현재 그런 상황이어서 너무 기대를 금리 인하의 기대를 이제 뭐 9월에는 하겠지만 이제 뭐 대폭 인하를 뭐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기대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좀 놀랐는데 네. 저도 살짝 왜 이러지라고 생각했던 게 관세 부과됐던 4월에는 네. 약달러를 막 네. 보이면서 정말 미국이 바라는 약달러가 네. 됐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7월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고 네. 관세 뭐 약간 유예된 나라도 있긴 하지만 지금 또 약간 강달러거든요. 달러 환율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네. 재료는 똑같이 관세인데 왜 6월까지는 관세가 약달러고 왜 7월부터는 관세가 오히려 강달러? 강달러였고. 네. 이러한 이 삼관성이라고 하죠. 네네. A라는 재료의 결과가 똑같은 재료인데 반대로 나타나면 이거는 마켓에 기저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반기에 한국 주식이 성과가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우리 이제 상법 개정했고 밸류 높아질 거고 그 기대감 이제 앞으로 많이 이제 올라갈 거다. 정치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그러면은 그 5손가락 안에 드는 증시들은 누구냐? 대표적으로 폴란드, 그리스, 한국 같은 나라거든요. 그 많이 올라간 나라들이. 네. 이 나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고 선거가 있었고 증시로 자금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과 제도가 입법이 되던 나라들이었었죠.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보통 주식을 사는 것을 기본적으로 결정을 내려요. 혹은 파는 것을 기본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건요 이미 머릿속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야지 팔아야지는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하는 판단이 중요한데 테마가 있어야겠죠. 이유가 있어야 이 주식. 왜냐면 난 주식을 이미 사기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바이오라고 있습니다. 난 바이오에 사겠어. 그럼 바이오 중에 뭐가 좋아? 뉴스를 찾아보겠죠. 이슈가 있는 애들은 사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달러가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달러 약세라는 이 근본이 우선이고 이러한 근본에서 달러가 아닌 쪽 자산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달러가 아닌 쪽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걸 찾겠죠. 그러면 찾을 때 제일 많이 부각되는 애들은 보통 정치적 혹은 제도적 변화, 밸류에이션이 바뀔 거다. 따라서 저평가돼 있다. 이러한 나라들이 아까 말씀드린 뭐 3개에서 이제 5개 국가들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이 테마가 바뀌면 예를 들면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뭐 세법 개정안이라든지 혹은 더 근본적으로는 달러가 약세해야 돼요. 근데 달러가 강세로 가면 이 모든 테마가 바뀌어버립니다. 따라서 달러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반기 중에는 관세가 미국 경제를 둔화시키겠군. 그러면 약달러네. 해서 달러가 약해졌습니다. 뭐 실제로 관세가 미국 경제를 뭐 둔화시키는지는 봐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테마가 그렇게 잡혔다는 거예요. 7월에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달러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게 미국이 약하면 경제가 나쁘면 약달러. 미국 경제가 좋으면 강달러. 이렇게 오해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전혀 무관합니다. 미국 대비 미국 외 지역의 성장 격차가 달러입니다. 미국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미국 이외 다른 통화들의 힘이 강하냐 약하냐가 여기에 영향을 준다. 미국만 보시면 반쪽만 보는 거예요. 반쪽. 왜냐하면 환율이란 건 반드시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자, 그럼 6월 달까지는 왜 약달러 했냐? 저 관세를 매겼어요. 그럼 미국에게 해가 될 것이다. 그죠? 그쵸. 맞는 말이죠. 자,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는 거지. 다른 나라는 이미 작년까지도 미국만 잘났지. 다른 나라는 이미 다 그냥 쩔어 있었다. 경제가. 근데 여기서 관세 얘네들이 맞아봐봐야 뭐 여기서 더 쩔기가 쉽지 않다. 결국 이 관세는 미국 쪽에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해서 6월까지는 관세가 약달러를
불러왔던 건데 이제 7월부터는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 많이 먹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아니 이거 아까 주가 올라온 나라들을 보니까 얘네들 밸류가 이제 막 그렇게 싸지도 않아. 실제 관세 내용 나오는 거 보니까 지난 4월 2일 발표된 미국의 상호 관세율 최초 그 해방의 날이랑 그렇게 또 차이도 안 나. 우리는 많이 깎일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 미국도 나쁘긴 하지만 미국 외 특히 대미 수출국들이 더 나쁜 거 아닌가? 협상이 끝난 나라들 보면 다 나쁘죠. 다 나쁜 좋은 쪽이 협상은 나왔잖아요. 하나도 없죠. 특히 한국이 나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약달러 테마로 이렇게 밀고 온 건데 이제는 바꿔야지. 먹기도 많이 먹었고 이 먹은 것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가 7월 달에 강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강달러 하자 이렇게 된 거란 말씀이시죠? 더 확실하게 방향성이 잡히려면 이 8월이 휴가철이라서 휴가가 끝난 8월 중순 이후에 아마 방향성이 이제 확고해질 거고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대폭 하향 수정되니까 당일날 약달러였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고용이 만약에 진짜 나빠져요. 앞으로 계속 나빠져. 그럼 나빠지면 소비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면 제일 피해를 입는 나라는 미국의 수출하는 나라들이죠. 그렇죠. 실제로 최근에 미국의 오늘 아침에도 발표된 데이터가 미국의 수입 폭감해서 급감. 미국의 무역 적자가 뭐 거의 무역 적자가 원래 큰 나라잖아요. 네네. 그 무역 적자가 크다는 얘기는 소비하려고 수입을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 얘기는 수입을 별로 못했다.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은 물론 뭐 최근에 이제 관세 때문에 그 무역 데이터가 좀 왜곡되는 게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관세는 미국 경제에 나쁘나 대미 수출국이 더 나쁘다. 그럼 달러는 깡지 아니냐. 이러한 것들이 7월 이후에는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8월 중순부터는 확실한 방향성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때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포트폴리오, 뭐 일부 차익 실현을 뭐 한다든지 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약간 팀장님 말씀 들으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올가을에 유행할 색깔은 네. 그린이야. 네. 아직 가을이 안 됐는데 보통 저희가 유행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린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보니까 아 그린이 유행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예. 지정이 되더라고요. 실제는 지정됩니다. 네. 패션쇼에서 이미 거의 한 6개월 전부터 지정을 이미 하고 그거에 맞춰서 상품을 다 만들어 놓고 찍어내고 그러면 사람들은 마치 내가 그 유행을 결정한 것처럼 내가 이 녹색 옷이 좋아서 입은 것 마냥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허상이고 그렇더라고요. 네, 실제로는 이미 크게 세팅이 돼서 뭐 음악 같은 것도 그래서 이제 어떤 로봇을 이용해서 계속 플레이를 시키잖아요. 그래야 재생 건수가 올라가서 이것이 이제 상위로 노출되면 사람도 듣다 보면 좋아져. 그렇죠. 음악이. 다들 좋아하면 나도 좋더라고요. 좋게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자기의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까 패션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글로벌 테마를 이제 큰형님들이 정해놓으면 우리는 그거를 그냥 이제 따라가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 8월이 지나봐야 된다는 그런 큰형님들이 휴가를 가셨다. 네, 갔다 돌아오신 다음에 뭔가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8월 중순에 돌아오시니까 그때부터 보다 환율에 명확한 흐름을 만들어 줄 것으로 봐서 뭐 지난 고용지표 하루 뭐 달러가 약해졌다고 해서 너무 이제 약달러 뭐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약달러 다시 오면 좋아요. 그러면 다시 뭐 한국도 그렇고 신흥국들 주식 좋을 수 있는데 만약에 약달러가 끝났다면 이 6개월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다시 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원달러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 어떻게 되나요? 이 현재 환율 같은 경우가 이제 1,400원 한번 막 찍었다가 다시 뭐 조금 떨어져서 좀 높은 수준에 계속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글로벌리 이제 미국 수출도 많고 대미 흑자도 크게 보는 나라가 이제 한국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테마 그대로 한국 원화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적정한 레벨에 대해서는 뭐 1,300원 중반이라고 보지만 이미 한번 터치를 이제 했었고 글로벌 큰형님들이 만약에 8월부터 방향성을 강달러로 몰고 가게 된다면 한국은 여기서 벗어나기가 힘들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팔기도 테마가 너무 좋잖아요. 또 근거를 만들어주기 네, 근거를 만들어줬어. 이 사람들이 외국인이 살 근거도 만들어줬지만 똑같은 의미로 팔 근거도 만들어줬잖아요. 테마가.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다 직장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직장생활 할 때 내가 이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윗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근거가 너무 좋잖아요. 살 때도 근거가 좋았고 팔 때도 근거가 좋아. 그러면 이제 윗분 입장에서는 얘네들 증시 살리려고 한국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아니었네? 뭐 이러면은 이제 그냥 매도가 이렇게 우르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잘 확인해 보면서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채 이렇게 나오면은 감세 이렇게 하고 나간다. 근데 안 늘었잖아요. 이번에 OBBA 법안도 그렇죠. 똑같죠. 나라 망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채는요. 특정 정책 때문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누구고 어떤 정책을 썼고 에 의해서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대신 침체검은 늘어납니다. 침체. 저는 뭐 둔화된다, 약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침체는 좀 다른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침체까지 말씀 안 드리고 설사 온다고 하더라도 올해보다는 내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이 나빠져요. 그러면은 팔기로 생각한 사람은 오, 경제 안 좋네, 팔아야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사기로 생각하는 사람은 금리 내리겠네.